과학사에서 그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중요한 시기에 과학과 종교가 어떤 그 상호작용을 했는가, 또 이 과학혁명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면에서 과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보통 과학혁명 기간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유명한 이 The Revolution이 Bus, 그게 출판된 해인 1543년으로부터 대략 한 200년 전, 200년, 그 후 200년을 이제 보통 과학혁명 기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왜 혁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 과학 이론에 있어서나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과학혁명의 그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용어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매스메리제이션이라는 건 이 수학화라는 얘기인데, 과학 이론에 있어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케니제이션, 기계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연 현상을 좀 기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많이 부각이 됐다. 그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어떤 그 법칙, 기계가 작동하는 어떤 법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 현상도 어떤 그 법칙적인 그런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좀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페리시즘이라는 거는 경험주의라는 건데, 즉 이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이때 두드러지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과학이 이전의 어떤 문헌에 의존하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사상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그 경향성을 보였다면은, 이 당시에 새롭게 이제 관찰과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때 이제 이루어진 중요한 과학적 변화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 우주관이 중대한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건데, 즉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 중심계가 이때 이제 지구 중심계, 그거를 이제 대체하였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코페르니쿠스나 렉티커스나 케플러, 또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 등에 의해 갖고선 세계를 보는 관점이, 또 우주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과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는, 아까 기계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연 현상을 어떤 그 작은 입자들의 어떤 운동으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부각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기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계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관점하고 이 당시에 유행했던 기계 철학적 관점하고는 이런 면에서 그 생각하면, 그 차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 철학적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그 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물체가, 이 철이 이 나무보다 무거운 이유는 이 철이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속성 때문에 이거는 이거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기계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이 철이 이거보다, 이 나무보다 무거운 이유는 이 철은 동일한 그런 그 부피 속에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입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기계 철학적 관점에서 현상을 작은 입자들의 어떤 운동으로서 어떤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또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계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어떤 목적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목적론이라는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어떤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연현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주변에서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면, 그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적이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뭐 추위, 더위, 모든 종류의 날씨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이런 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최종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자연 현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목적론이라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기계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뭐 어떤 목적론적인 그 관점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물체의 현상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 자연 속에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작은 입자들의 운동으로서 기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사실 이 기계 철학의 중요한 어떤 그 시도를 했던 초기 과학자는 이제 프랑스의 가센디와 데카르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이런 그 관점이 그 후에 과학자들한테도 다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그 특별히 이 당시에 과학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가 역시 과거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이전에 어떤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그 관찰과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라는 것인데, 뭐 우리가 지난번 갈릴레오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오류가 많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비판적으로 이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학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이 경험주의를 강조한 이제 유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과학의 경향성이 과거의 어떤 문헌주의 과학에서 경험주의 과학으로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실험 기구들, 예컨대 이제 만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이런 그 새로운 기구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새롭게 알게 됐는데, 뭐 이 갈릴레오 얘기할 때 망원경을 통해서 본 이 천체의 모습이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 아주 정교한 어떤 자연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와 아울러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발견한 동식물의 모습이 과거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의 모습하고는 또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그 지식이 아주 새롭게 변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과학적 변화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혁명 기간하고 종교개혁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변화가 서로 영향을 이제 주고 받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종교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사상가들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종교개혁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뭐 마틴 루터나 이제 존 켈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사상이 뭐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이 이제 뭐 면죄부라든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촉발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뭘로 이게 비화되게 되냐면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이제 비화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권위가 교회 또 교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이 이제 주장한 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그대로 썼는데, 솔라 피데라는 거는 only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거고, 솔라 그라티아라는 거는 only grace, 오직 은혜라는 얘기고, 솔라 스크립추라는 only 바이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거에 비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신의 어떤 그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현상, 또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또는 자유의지,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 또는 자유의지를 이제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 개혁자들이 무슨 인간의 뭐 행위가 인간 기독교인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행위는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구원 자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 과학의 어떤 이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예를 들면은 아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자연현상을 기계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채택한 그런 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죄인의 수동성이라는 즉 어떤 그 신의 자비에 의해서 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그 죄인의 수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질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됐냐면은 결국 어떤 신의 어떤 그런 영향하에 있는 어떤 수동적 그런 존재로서 물질을 이제 바라보게 됐고, 이게 바로 어떤 물질의 어떤 기계적 관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아주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
태양 중심계 같은 것도 이게 그 당시에 어렵지 않게 수용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 초대교회라든가 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교부들의 어떤 사상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거스틴 같은 그런 교부들이 이 주장했던 예를 들면 수능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용하게 됐었던 것이고 뭐 우리가 그 태양 중심계가 처음 이제 그 소개됐을 때 어떻게 그 신교권에서 그것이 이제 수용될 수 있었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잘 그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종교 개혁의 그 주창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개혁적 사상이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그 태양 중심계라든가 또는 물체에 대한 어떤 기계 철학적 관점을 수용하는데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고, 실제로 이런 그 어떤 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런 그 관점은 과학자들의 어떤 그 과학적 그 접근법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그 보일이나 뉴턴 같은 과학자는 그 세계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지를 그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학자들은 결국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적으로 자연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실험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연이 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갖고 뭐 이게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 화학을 공부했으면은 보일의 법칙, 기체 운동에 관한 또는 기체 운동이라기보다는 기체의 어떤 그 성질에 관한 그런 보일의 법칙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보일이 그 유명한 그 기체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실험을 한 이유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자연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일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보일은 이 자연은 그 신의 자유의지로서 이 창조된 것이고 자연의 곳곳에는 그러한 그
신의 어떤 그 자유의지에 의해 창조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경이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한 거야. 보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자연이라는 그런 성전에서 어떤 이 사제로서 priest in the temple of nature 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는데, 즉 보일에게 있어서는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하는 거는 마치 그 성직자가 어떤 사제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생각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그 신앙이랄까 그 종교적 어떤 관점이 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뉴턴도 이제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물론 이제 뉴턴은 그의 유명한 이제 중력 이론이라든가 또는 그의 운동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지만, 뉴턴은 그의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마음 속에서는 그런 어떤 그 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뉴턴이 한 그 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말이죠. 비록 뉴턴이 그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력 이론을 써갖고 어떤 행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했지만, 뉴턴은 그 마음속 깊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결국 이러한 모든 거에 어떤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뉴턴도 보일과 비슷하게 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관점을 채택하고 있었던 과학자들을 이제 발런타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글쎄요, 뭐 발런타리라는 말이 뭐 자발적인 뭐 이런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런타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자에 비해 갖고 어떤 신의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그런 그 과학자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갈릴레오나 또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그 신의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 결국 이런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과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그 과학자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어떻게 보면은 신의 이성의 이미지,
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적절한 이성적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이 가장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이제 채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갈릴레오가 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또 수학에 어떤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갈릴레오가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수학적 어떤 공리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어떤 그 관점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이성적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자명하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원리들, 그런 것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데카르트 하면은 생각나는 말이 금방 있을 거야. 뭔지 알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어떤 그 관점, 이런 것이 이제 그 밑바탕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과학자들은 이제 레셔널리스트, 이성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 경향성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발런타리스트, 자유주의자하고는 좀 분명한 차이를 이제 나타내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관점에 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나타났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